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형은행들의 엇갈린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내 최저치로 떨어져 향후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재테크 키워드인 절세에 맞춰 증권사들도 관련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들이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는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합니다. 최태원 SK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최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박준의 여보세요 1월 18일 금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문가와 함께 세계 경제 주요 흐름 짚어보고요. 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석도 마련돼 있고요. 위기에 빠진 46년 역사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살려내고 있는 새내기 전문 경영인 보르네오 가구의 비닐건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김하빈 웨스턴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혼조 마감을 했던 뉴욕 증시 오랜만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은행들의 실적은 엇갈렸지만 경제 지표의 호조가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내면서 지수에 악재로 작용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데 이어 신규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가 동시에 증가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63% 상승한 13,596.02 기록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59% 상승률 보이면서 3,136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0.56% 상승하면서 1,4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미국의 주택건설 착공 건수도 최근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46% 상승률 보이면서 6,132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58% 상승하면서 7,73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96% 상승하면서 3,744.11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만 간신히 강보합권에서 마감하고 대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화가 등락을 오가면서 증시도 함께 오르내렸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은 금융과 제조업종 등의 부진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커진 것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09% 강보합권에서 1,609선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1.06% 밀리면서 2,284.91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07% 소폭 밀리면서 23,339.76 기록했습니다. 환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했는데요. 0.6원 하락하면서 1,058.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이번 주가 첫 주였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련 내용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경제지표 덕분인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이 전일보다 8.3포인트 정도 오른 이 1480.93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7년 12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지표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주택과 고용지표 모두 다 좋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했을 때 12.1% 급증했는데요. 앞선 11월에 4.3% 감소해서 증가세로 급선회한 겁니다. 착공 건수 역시 95만 4천 건을 기록해서 11월에 85만 1천 건은 물론이고요. 89만 건이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살펴보면요. 매주 이 발표가 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는데요. 전주보다 무려 3만 7천 건 급감한 33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가 36만 5천 건이었는데요. 이것은 물론이고요. 전주에 37만 2천 건을 크게 밑돈 겁니다. 특히 이것은 지난 2008년 1월 이후 무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고용이 계속해서 회복돼 가고 있다라는 청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감소폭도 지난 2010년 2월 이 첫 주에 4만 2천 건 감소한 이후 가장 컸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좀 실적 시즌이죠.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포진돼 있었는데요.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7억 3,200만 달러로 주당 3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19억 9천만 달러, 주당 15센트보다 63%나 급감한 겁니다. 지난 4분기에도 페니메이와의 이 부실 모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7억 달러 규모의 이 합의를 이뤘고요. 또 부당 압류 해결을 위해서 85억 달러의 보상에 합의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적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 주당 8센트 정도의 이익을 갉아먹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심각한 게 시티그룹인데요. 시티그룹 어닝 쇼크입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2억 달러로 주당 38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9억 5,600만 달러, 주당 31센트보다 25%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죠. 그런데 이 구조조정 비용과 채무 재평가 등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핵심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이 조정 핵심 순이익이 22억 달러, 주당 69센트를 기록해서 이 96센트를 예상했던 시장 예상치를 크게 못 미쳤습니다. 다만 지난 분기에도 모기지와 부당 압류로 인한 합의금 등으로 3억 500만 달러를 부담한 데다가 새로운 소송 비용이 무려 12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주당 이익을 29센트나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로 이 주당 1센트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 성적표가 이렇다 보니까 금융주들 이 주가도 솔직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좀 크게 밀려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시티가 3% 가까이 하락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 이상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실적 호조를 보였던 골드만삭스와 JP모건도 1% 미만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만 홀로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 잠시 가보면은요. 미국의 이런 경제지표 호조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 프랑스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소매업체 까르프인데요. 매출 증가에 따르는 소식이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박상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침체된 미국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 수치로 33만 5천 건, 2008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 주에 비해 3만 7천 건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10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4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2.1% 증가한 95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89만 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지난 2008년 6월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올해 재테크 키워드는 단연 절세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절세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과세 채권, 발행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뿐만 아니라 물가 연동 채권, 재산 형성 저축 등이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힙니다. 물가 연동 채권은 투자 원금 가치 상승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이자 수익만 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3년형 제형저축은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상품에 투자하면서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대안을 내놓은 곳은 한화투자증권. 지난 4일 한화투자증권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과세 상품인 국민주택 채권을 총 100억 원 한도로 한정 판매했습니다. 현재 비과세 절세 채권 특별 판매에 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한도 중 절반이 이미 판매된 상태입니다. 대신증권과 현대증권도 물가 연동 국채 입찰 대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재산 형성 저축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세 상품이라도 고려할 요인들은 있다며 해외 채권의 경우는 환율, 물가채는 물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했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1월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5.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8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지출 삭감과 관련해 성장이 둔화될 것을 염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들이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서원한 기자입니다. 올해 초 IBK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신한과 KDB 산업은행 등이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마무리했습니다.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고용보장과 복지후생을 제공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정규직이라도 직군을 별도 구분해 임금과 승진, 담당 업무 등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규직과 같은 직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실적이 필요합니다. 복지랑 고용보장은 됐는데 급여 차이가 나고 승격의 기회가 없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아프거든요.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능력을 인정받아 기존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는 일반직 직군으로 전환한 직원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새롭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은행들은 어떤 방식과 규모로 직군 이동을 추진할지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은행이 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진짜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환율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말로만 정규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머니 서한안입니다. 미국 내 3위 은행인 시티그룹이 지난해 4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티그룹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2억 달러, 주당 38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억 5,600만 달러, 주당 31센트에 비해 20%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포함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당 69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96센트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미국 내 최고의 직장 100곳을 선정한 결과 구글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구글에 이어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사스와 헬스케어 업체인 CHG 헬스케어 서비스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세계경제포럼에서 SK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는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합니다. 매해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은 세계 석학들이 모여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논의가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최 회장은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과 구자영 SK 이노베이션 사장, 최광철 SK 건설 사장 등 SK 주요 경영진과 함께 출국합니다. 그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첫 공식 행사를 갖는 최 회장은 1998년 SK 총수가 된 이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6년째 포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그동안 사회적 기업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총회에서 양극화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SK는 그동안 이제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찾기 위해서. 최 회장은 중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을 둘러보며 경영 보폭을 넓혀왔습니다. 사업 구성과 투자 계획 등을 통한 SK의 글로벌 올해 초에도 SK 차이나 대표에 현지 사정이 밝은 중국인 임원을 내정하는 등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약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공사에 심각한 부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국토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총 16개 보원 가운데 11개 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설계 기준 자체가 엉터리로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6개의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올 상반기에 16개 단지 총 1만 307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5개 단지 총 2만 9,469가구가 공급됐고 45개 단지 중 37개 단지가 순위내 마감돼 청약 마감률 8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9개 단지 17,792가구가 공급됐으며 29개 단지 중 25개 단지가 순위내 마감돼 청약 마감률 86.2%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밤에 들어온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좋고 거기다 실력도 좋은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전합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가 헤지펀드와 부동산 보유 그리고 비공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예일대는 모두 193억 달러, 우리 돈 약 20조 4,483억 원의 기부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헤지펀드 투자 비중을 전체의 18%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일대 기부금 규모는 하버드 대학에 이어 2위인데요. 예일대는 지난해 헤지펀드 투자 비중을 14.5%로 낮추고 현금 보유 비중을 높였습니다. 또 포트폴리오에서 비공개 기업 투자와 부동산 보유를 늘릴 방침인데요. 비공개 기업 투자 비중은 작년 34%에서 올해부터 35%로 1%포인트 높이고 부동산 투자 비중도 20%에서 22%로 늘립니다. 예일대가 환급성이 낮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것은 금융위기 때부터였는데요. 이는 2009년 24.6%의 투자 손실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투자 성향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 효과로 금값이 크게 오르자 최근 몇 주간 금 매도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 금값은 미국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이번 주 아베 총리가 추가 완화책을 사용해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발언과 함께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금값은 4.2%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말보다는 약 10% 높아졌는데요. 트레이더들은 이처럼 금값이 급등하자 일본 소매 투자자들의 금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과 2011년 9월 당시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금을 팔려는 투자자들이 많았으나 연초 금 매도세가 나타난 일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이나 인도와 달리 금 수요가 많지 않아 일본의 금 매매 추세가 세계 금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죠.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저가 생산 기지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에 비해 3.7% 줄었다고 이날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든 원인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와 유럽 부채 위기 등으로 봤는데, 통신은 이런 측면보다는 중국의 임금이나 생산 비용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이 제조업 생산 기지로 매력을 잃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는데요. 중국은 기존의 저부가가치 제품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중국인들의 임금을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든 것은 이 같은 중국 경제의 중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공장 지위를 위협받게 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최근 뱅가드 리스크 수혜주로 많이 얘기되고 있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입니다. 오늘 토러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참 발음이 힘드네요. 가지고 있는 이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일단 인적 분할에 의해서 탄생한 이제 한국타이어 그룹의 지주회사죠. 예. 지주회사는 원래는 현물 출자 이전까지는 주가 강세가 힘들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의 경우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지주회사의 주가가 내려가야 사업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지주회사의 그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 후에 이제 주식 수합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예. 최근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주가가 2만 원까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주가의 상승률이 클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현물 출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혹은 또 신주 발행 규모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가 이제 핵심 변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6.2%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 지분율이 모두 출처될 것인지 아니면은 조양래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빼고 출처될 것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전체 지분이 다 현물 출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수혜주로 거론이 된 부분인데요. 예. 이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이 지금 현재 시장을 좀 흔들고 있죠. 삼성전자도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면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그 수합 이후에 시가총액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지금 50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벤치마크 변경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2만 원까지 상승한 배경에는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도 저평가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당 가치가 한 3만 5천 원 정도로 분석이 되고는 있는데요. 예. 사실 주가라고 하는 것이 주당 가치만으로 상승한다 그런다면은 PBR이 사실 낮은 기업들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지금 현재 사업회사의 전망만 좋다면은 PBR이 현실화되는 그런 어떤 주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가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혹은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 이익률이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의 증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타이어 시황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핵심 이슈들일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지금 현재 주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현물 출자 방식, 그리고 신주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일단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증시에서 수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예.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최근 사이가는 순매도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예. 외국인들은 오히려 3일간 순매수를 하는 다소간 수급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좀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요? 일단은 현물 출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증자 규모는 얼마나 할 것인가가 이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좀 다소간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계 승계의 문제도 지금 맞물려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랑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타이어 자체의 전망, 또 실적 개선 여부가 중요한 주가 취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실적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평균 주가를 고려해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가지고 전략을 짜시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은 15,000원 부근, 최저가가 13,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만은 휩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박스권 상단이 2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쪽이 더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낮은 어떤 순자산 가치, 또 향후에 그 현물 출자 방식에 의해서 대개 주지수 회사의 주가가 수합 이후에 올라갔다라는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 2만 원에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타이어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한다면은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 상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차장님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엔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동훈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죠? 잘 보냈습니다. 우리 네. 교수님도 잘 보내셨죠? 예, 네. 좋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작년 내내 네. 글로벌 경기를 짓눌렀던 유럽발 재정위기. 예. 참 말도 많았는데 올해는 좀 유럽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계기로 며칠 전에 예, 세계은행에서 2013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했죠. 예. 그 보고서를 보면 유럽 위기 큰 고비는 넘겼다. 그래서 이 유럽 국가 예. 정부 채권 그 위험도를 보면 예. CDS라고 그러죠. 이 Credit Default Swap 보험, 예. 그 채권 보험. 그 보험료가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위험도가 낮으니까 위험도의 그 보험 가격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작년에 상당히 높다가 예.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그 유럽 중앙은행이 예. 큰 양적 완화로 그 은행들한테 돈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그 유럽 국가 채권을 사면서 더 유동성이 생기면서 이 유럽 정부 채권 부도 위험료가 또 내려온 거죠. 그렇군요. 그 고비는 막았습니다. 자, 이 금융 위기는 막았지만 그 밑에 깔아 있는 그 경제 전망, 예.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근본 질문이 금융 위기가 원인이었냐 아니면 결과였냐. 이 말은 이겁니다. 이 원인이었으면 이제 5년이나 지났는데 예. 어느 정도 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 이게 원인이 아니고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다. 오랫동안 예. 30년 동안 경쟁력, 여러 가지 부채 문제, 유럽하고 미국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 이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터진 거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 아직 그 쌓여 있는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경쟁력, 예. 또 이 그 재정 적자 이런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그 금융 위기는 막은 거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경제 전망을 우리가 금년 볼 때 그 금융 위기는 막았지만
그 밑에 그 쌓여 있는 누적된 구조적인 팩터들이 많이 개선됐냐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 큰 개선은 없습니다. 예. 각 나라의 그 가격 경쟁력, 또 기술 개발, 또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그렇죠. 진행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발 재정 위기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주지만 실물 예.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세계은행만 아니고 대부분 이런 전문 기관들의 금년 경제 전망을 예측을 하는 걸 보면 예. 2012년도 하고 비슷한 예. 수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0에서 마이너스 성장. 요 시점. 미국은 1.5에서 한 2% 성장. 예. 그러니까 아주 느린 이 별로 재미없는 이 성장을 금년도 여전히 예측하고 있는 거죠. 밑에 그 구조적인 팩터들 개선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예. 근데 어제 이제 보도된 거를 보면 독일 정부가 예. 국가 자산을 이제 금으로 전환하려는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유로존 네. 결국은 붕괴될 것이 아니냐. 지금 뭐 한 화폐로 유로라는 화폐로 묶여져 있지만 예. 결국에는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 한동안 잠잠했던 유로존 붕괴설이 다시 조금 고개를 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금년까지는 예. 그 밑에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런 이 남부 유럽 국가들이요? 남부 유럽 예. 나라들이 탈출했을 때 유로가 무너진다는 얘기였죠. 독일이 탈출한다는 게 아니고. 예, 예. 근데 이제는 독일이 또 탈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이제 그 탈출 가능성을 보이는데 이제 그 독일이 계속 유로에 가입돼 있으면 그 밑에 나라들을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큰 양적 완화가 또 필요하니까 일단 금 같은 자산을 더 확보해야 확보하겠다. 되겠다는 전략이고요. 예. 또 그 독일 안에서 기업들, 정치인, 시민들 다 입장이 다릅니다. 예. 시민들은 계속 이렇게 되면 더 세금을 내서 더 그리스 국민들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기업인들은 이 지금 시스템이 좋거든요. 왜? 독일 환율이 비교적으로 이 유로 가입하면서 낮으니까 그렇죠. 수출 경쟁력이 있으니까 계속 이 유지를 원하고 또 독일 정치인들도 이 큰 유럽 통화하는 유로 꿈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으면서 단지 시민들한테는 이게 갈수록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무시 못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얘기가 잠깐 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예. 올해도 유럽 경제 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우리나라랑 유럽도 연관성이 많은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 올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 말에는 한 3%대를 예. 3%대를 점쳤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성장률이 올해 예상 성장률이 예. 2%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전 세계 경쟁 이런 그 저성장 이런 전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예. 그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높이 성장한다는 기대하는 거는 힘들고요. 예. 단지 이 우리나라가 일단 이 경제 위기 가능성 사이에 재정 위기는 최대한 막으면서 이제는 그 경제 전망 그 기대 수준을 조금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새 부총리, 경제부총리 오실 때 이 지금 전 세계의 그 밑에 있는 구조적인 팩터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이거를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계속 말하는 뉴 노멀 있지 않습니까? 뉴 노멀. 뉴 노멀이 뭐고 이제 이 그 경제 전망이 이 2% 3% 수준 안에서 우리가 또 개선을 찾아야지. 뭐 5% 6% 이런 시대는 어렵다는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5년 만에 지금 경제부총리가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부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재에 있는 여러 경제 관련 부처들, 기관들이 이제 연계 연동이 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런 경제 위기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 이 경제부총리 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그 저글링 액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균형적인 성장도 접근이 해야 필요하겠죠. 되고 예. 분배도 해야 되고 재벌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세계 경제 위기라는 것도 있고 참 쉬운 접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누가 하든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어떤 뭐 마술로 이거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소통을 통해서 예. 전 세계 환경을 좀 더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예. 그 좀 통합, 소통 이런 거를 가지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일단 예. 두 번째 이 세계 경제 위기 환경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재정 건전성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적자를 내면서 재정 적금 내면서 부양 정책은 저는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지만 좀 더 그 건전성을 보호하면서 예. 그 한계 안에서 성장을 또 이뤄야 되니까 또 이게 힘든 거죠. 참 어려운 얘기네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어제 학자하고 연구소 등 경제 전문가 140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제 뭐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부활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예. 그럼 경제부총리에 주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네.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 나왔고요. 예. 두 번째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이 나왔습니다. 예.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가 줄을 잇고 있는데 네. 교수님이 보시는 차기 정부에서의 경제부총리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소통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기대 수준을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전 세계 예. 지금 환경을. 두 번째, 정부 건전성을 보호하는. 일단 그 정부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교수님 제가 하나 모든 게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예. 교수님 계속 소통을 얘기하시는데 예.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접근을 하다 보면 예. 뭔가 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교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언급하신 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과 또 일부분 상충될 수도 있을 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좀 풀어주시죠. 이게 큰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희 얘기는 일단 전 개인적으로 당분간 적어도 5년 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예. 이 저성장 환경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금융 위기가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 30년 동안 누적돼 있는. 더 끔찍한 얘기네요. 네. 예. 자, 그거를 일단 깔고 얘기를 해야지. 일단 계속 사탕만 던져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거를 소통이라는 거는 다 이제 뭐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 30년 그 고성장 시대에서 좀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좀 재조정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두 번째 조건은 정부 재정 건전성. 한국이 금융 위기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두 개를 확보해 놓고 그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일자리 창출, 이 가계 부채, 그 다음 얘기지. 요 1, 2번이 확보 안 되면 이 3, 4번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14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교수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은 계속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복지 공약의 충실한 이행이 마지막 순위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에 대한 공약들을 남발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그리고 크게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시청자들한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기업이든 각 개인이든 내 행동이 전 시스템에 큰 영향을 안 줬는데 이제는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내 행동이 시스템에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줘가지고 이 시스템이 또 본인한테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기업들도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자만 아니고 소비자거든요. 동시에. 기업들이 계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면 이 노동자들이 소비력이 없다 보니까 그게 또 거꾸로 기업한테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다 같이 살아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익만 아니고 시스템의 이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시대에 온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기 정부가 직면한 여러 가지 경제 과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경제부총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적합한 인물 뭐 지명은 할 수 없겠지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학계 인물이 가는 것이 좋겠다. 혹은 예. 관료 출신이 좋겠다. 네. 뭐 본인의 견해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또 소통을 중요시하셨는데 예, 그럼 통합형의 어떤 인물이 가는 것이 좋겠다. 무엇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 그 국제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네, 되겠다. 네. 예. 두 번째 좀 금융시장 경험도 있으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말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그 총괄 역할 한다는 게 예. 시민하고도 소통해야 되겠지만 각 부처 사이에 예. 또 각 사회 안에서도 예. 소통이 필요하니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 스킬이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이 예. 차기 경제부총리가 되는 이 것이 한 분이 굉장히 다 할 수는 중요하겠다. 없으니까. 예. 자, 오늘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동훈 교수와 함께 차기 경제부총리가 가져가야 될 역할 그리고 누가 적합한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고 또 다음 주에 잘 뵙겠습니다.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는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여러분 현장 경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 일단 무엇이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CEO 역시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향세를 타고 있던 회사를 단 6개월 만에 반전시켜 매출 상승을 이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함께 한번 들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네오 가구의 비닐건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도 발음을 한번 잘못했어요. 예. 그 대표님의 성씨가 김은성 씨죠? 예. 나지 않습니다. 예. 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구회사 사장님의 현장 경영. 예. 어떤 모습입니까? 매일 아침 좀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예. 현장을 둘러봅니다. 일단 생산 현장, 그다음에 물류센터, 출하장, 그리고 저희들이 인천 본사에 2층 매장이 있습니다. 다 둘러보고 만나는 직원마다 격려를 하고. 인천의 서초동인가요? 아닙니다.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고산동입니다. 예. 거기에 공장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매장은 저희들이 직영 인천 매장. 논현동인가요? 거기도 매장이 하나 있지 인천 않습니까? 고산동에 있고요. 서울의 논현동에 서울 논현동이요. 제가 한 수년 전에 경영평가 때문에 보르네오 가구 본사하고 공장을 제가 방문해서 하루 종일 살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 나누시면서 그때도 제가 느낀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 지금 보르네오 가구에 계신데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조직에 계셨습니까? 예, 저는 직장 생활을 종합 상사인 주식회사 쌍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처음에는 관리부서에서 출발을 했지만 한 3년 뒤에는 철강 수입 영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그 업무를 하고 그 뒤에 STX 그룹으로 옮겼습니다. STX 그룹에서는 어떤 일을 또 하셨고요? 주로 기획 업무와 그다음에 그 뒤에는 그 STX 조선에서 기획관리본부장 그리고 STX 건설에서 기획관리본부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보르네오 가구의 어떤 구원투수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대표님께서 처음에 회사 입사를 하셔서 그동안 한 일, 모든 일이 이제 모아져서 지금의 어떤 대표님이 만들어낸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본인이 하신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지금 현장 경영에 가장 좀 영향을 많이 주고 또 도움이 되던가요? 결국은 이 CEO 또는 관리자로서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획 업무. 기획 업무인데 기획 업무의 주요 포인트가 결국 현장 기획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 기획하는 방법을 제가 그 위에 선배들 또는 지금 그룹의 회장님들한테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CEO들이 신입사원일 때부터 남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다 CEO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신입사원일 때 비닐건 대표님 어떤 모습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당시는 뭐 6일 근무, 그 토요일은 그렇죠. 토요일까지 근무. 예, 토요일은 뭐 오전 근무였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뭐 일요일까지도 거의 근무를 했습니다. 누가 나오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는 일 그 못한다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거의 매주 말마다 주 7일 근무를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이제 연대가 좀 계신데 예, 그렇게 예. 이제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결국 전문 경영인 자리에 오르셨어요. 근데 이게 예.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좀 가정적으로 우리 예. 가족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면이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애들이 이제 뭐 다 컸습니다. 네.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예. 별로 없고요. 예.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거 보여주는 게 막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예. 저도 이제 참 일을 많이 할 나이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어떤 가정과 일 사이에서 항상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뭐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승승장구 승진을 해서 결국 전문 경영인이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많은 젊은이들의 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좀 조언을 아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어떤 일이 지금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느냐 여쭤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기획 업무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외에도 어떤 지금 전문 경영인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커리어 패스라든가 그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죠. 어떤 분들은 꼭 영업을 또 해봐야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업무 성과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 성과는 집중도, 예, 거기에다가 곱하기 투자 시간, 곱하기 자기 능력 이런 부분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이 그렇게 큰 차가 없다고 보면 결국은 누가 많은 시간을 집중도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집중해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건강도 필요하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는? 평소에 그 생각을 좀 많이 명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아침형 인간입니다만은 아침 시간을 주로 이용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생각을 한다, 명상. 누워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뭐 운동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운동을 하시면서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는군요. 그러는 것이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일을 해야만 좋은 성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근데 보르네오 가구 최근 와서 좋지 않았잖아요. 물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좋은 가구 회사이긴 하지만 최근 와서 경영난의 직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르네오 가구의 전문 경영인 맡게 된 이유 있으시면은 좀 두려웠던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 전문 경영에 대해서 또 좋은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중압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수락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개인적으로는 STX 그룹에 있으면서 많은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 뒤에 인수한 회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경험이 지금 보르네오를 맡게 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르네오 가구도 12년 이상 굉장히 침체돼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다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맡았습니다. 보르네오를 맡으시고 딱 가셔서 처음 딱 보시면서 이게 문제구나. 뭐가 딱 이렇게 느껴지셨어요? 결국은 오랫동안의 어려움을 겪어온 회사들의 직원들의 사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업 부문의 직원들의 사기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업은 회사의 꽃입니다. 그렇죠. 영업이 되지 않으면 회사의 어떤 기능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게 영업 직원들의 기살리기였습니다. 제가 수많은 그 기살리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등산을 한다든가 마라톤을 한다든가 산행을 한다든가 해봤지만 그 중에서 래프팅이 최고였습니다. 래프팅이요. 그래서 마침 그때 7월이었기 때문에 직원들, 전 영업 직원들을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매장이나 영업
장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동광에 다 오라 해가지고 리프팅을 해서 단합 및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몸으로 부딪히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이벤트성 어떤 행사만 가지고 또 직원들 사기 올리고 그런 적극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기존 영업에서의 애로사항, 애로 개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영업 제도랄까 시스템을 개선을 했고 고객 위주, 고객 감동의 이 시각에서 영업 제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사실 가구라는 분야는 보르네오 오시면서 처음 접하신 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어려움은 없던가요?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디자인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영업이나 기획 부분, 회사 운영 부분은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 제일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인천 예총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재율 회장님을 우리 디자인 고문으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가구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관한 한 사실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주 1회 이상 회의를 자문단 회의를 해서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오칠의 그 가구에 대량 생산을 처음으로 오칠 가구를 대량 생산하게 되셨군요. 오칠하는 게 사실은 소량. 그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요? 그 여러 회사에서 아마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성공하지를 못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홈쇼핑에서 출시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잘하시는 기획, 영업 이쪽 분야에 집중을 하시고 본인이 부족한 디자인 분야 이쪽은 외부에서 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서 책임을 맡기고 일을 시키고 이러다 보면 또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3년 개사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금년에 보르네오 어떤 쪽으로 좀 이끌고 가실 생각이세요? 그 보르네오는 오랫동안 사실은 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뭐 아시다시피 창립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 해에 창립 50년에 맞는 당당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올해는 그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닦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가구업계 쉽지 않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다 뭐 영업 다 쉽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신발도 그랬고 섬유도 그랬습니다만 어느 산업이 사양이다 어렵다 이런 것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맡아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뭐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올해 한 해 보르네오가 가지고 갈 그런 어떤 목표 들어봤는데 자, 오늘 TV 보고 있는 젊은이들, 앞으로 CEO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뭐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한마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만족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우리 대표님처럼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또 보르네오 많은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한 주간의 피로 말끔히 날려버릴 수 있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